안녕하십니까, 정서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준비한 이번 1년의 동영상 강의에서 마지막 순서로서 국제기구와 기후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는 당연히 UNFCCC죠. UNFCC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UNFCCC는 기후변화에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서 1992년에 유엔에서 채택이 됐고 94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현재는 198개국의 당사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COP이라고 불리는 당사국 총회인데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입니다. 여러분은 통상 1년에 한 번씩 UN 기후총회가 개최가 되었다든지 UN 무슨 회의가 기후회의가 있다 이런 얘기 드시면 통상은 이 COP 회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UNFCCC에는 그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COP과 함께 두 개의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SBI, 주로 이행을 담당하고 SBSTA, 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들을 담당하는 두 개의 부속기구 또는 보조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아볼 수 있는 국제기구로는 IPCC가 있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해서 IPCC입니다. 여러분들 기후변화 문제를 쭉 공부를 하시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바로 IPCC는 이러한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를 통한 보고서를 만듦으로써 정책 결정자들이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IPCC입니다. 이 IPCC는 1988년에 UN 산하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UNFCCC가 1992년에 체결이 됐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IPCC가 있었군요. 정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결정자에게는 뭐를 제공한다고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을 함으로써 과학에 근거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꼽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후변화 기구로서는 GCF가 있습니다. Green Climate Fund의 약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0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본부는 대한민국의 송도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심지어 전문가들도 GCF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세계 최대 기후변화 재원 기구인 GCF의 본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GCF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GCF의 잠재적인 크기, 즉 계획된 그런 기금이 다 모아진다면 그 규모가 세계은행 규모인 거 아세요? 세계 규모 엄청나게 큰 국제기구 아닙니까? 그 세계은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여러분, GCF는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오로지 기후변화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구인가요? 자랑스러움과 함께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개도국의 감축 적응 프로젝트를 서로 균형이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CF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간 파트너십 및 성과 기반 재원 배분도 역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의 참여 없이 공공 부분의 재원 지급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민간 파트너십이 얼마나 잘 GCF를 통해서 구축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GGGI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설명을 드릴 때 GCF와 GGI는 한 번씩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도록 하죠. GGI는 녹색 성장 중심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공식 번역은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소라는 게 단순히 띵크탱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국제기구의 이름일 따름입니다. 2012년에 기존의 NGO 형태로서 코이카 산하에서 일단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GO 형태로 출발했던 GGI는 2012년에 조약 기반의 국제기구로 전환이 되고 그 본부는 서울 정동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앞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도국의 NDC 이행을 도와준다거나 녹색 금융 전략을 수립해 주거나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GGI가 좀 더 큰다면 다른 UN의 이행기구처럼 실제로 개도국의 이행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정도의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린 정책 자문, 전략 수립, 그다음에 이행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또 NDC를 만들어주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45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개도국,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기후 국제기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환경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초점을 두고 있는 UNEP라든지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이레나라든지 기후 데이터 및 조기 경보 체계 같은 것들을 다루는 세계 기상기구 WMO, 기후 관련 ODA 및 그 정책 지원을 하는 대단히 규모가 큰 UNEP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기구는 그 강점, 장점과 함께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과학, 재정, 기술 등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아주 특화된 자기 국제기구마다의 엑스퍼티스를 담당할 수 있죠. 아까 WMO 같은 경우에는 기상 부분에 대해서 엑스퍼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UNDP 같은 건 이행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촉진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여국들이 국제기구에 기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여국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제기구가 지원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행 결과 보고서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시가 되기도 하죠. 개도국 역량 강화 플랫폼으로서 국제기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한계로서는 국제기구는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법적 강제력을 가져야지 좋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접근을 하고는 하는데 어쨌든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한계로 꼽히기도 합니다. 주요 공여국 또는 주요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한계도 있죠. 워낙이가 국제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생기다 보면 분명히 기능이 중복이 되고 또 서로 간에 역할을 조정하기도 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행 점검 강화, 글로벌 스탑테이크.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죠? 5년마다 파리 협정상에서 국가들의 NDC 이행을 점검하는 회의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 점검을 더욱 국제기구를 통해서 강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이런 이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NDC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제기구를 오로지 공공 부분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예산 제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기구를 매개로 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간의 투자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뢰를 훼손하게 되고, 신뢰를 훼손하게 되면 우리가 예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 결과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적응, 손실과 피해 같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당장 생존이 시급한 개도국에 대한 긴급한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균형이 당연히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 불균형 이런 것들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만일 더 확산이 된다면 그럼 국제기구의 정확한 역할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여기 말씀드린 이러한 향후 거버넌스의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자주의 회복과 재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에 심각해진 지정학적인 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특히 미국이 촉발시킨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개도국의 주도권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궁극적으로는 기후와 경제와 안보를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열심히 하면서 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대단히 중요한 행위자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동시에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GCF, GGI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의 본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녹색기술, 금융연계 플랫폼을 제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후외교 및 역량 강화를 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매우 자랑스럽으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될 책무까지 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글로벌 공공재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기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데 그 이유는 국제기구는 협력 인프라이자 신뢰 촉진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특히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기구의 구조 혁신과 참여 확대가 중요한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되겠죠. 국제기구는 포용적이고 실행력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으며 또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되어야 되겠죠. 이상으로서 20강에 걸쳐서 기후변화와 파리협정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강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으셨지만 출퇴근길에 15분씩 하나씩 그렇게 강의를 들으신다면 10일이면 여러분들 다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가지시고 미래를 위한 행동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